그날 아침은 뭔가 이상했다. 지우는 위령 묘지 문을 통과하자마자 그것을 느꼈다. 바람은 예년보다 더 차가웠고 나무들은 마치 비밀을 지키려는 듯 무덤 위로 몸을 숙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굳건한 발걸음으로 걸었다. 짙은 코트가 마르고 절제된 몸 위로 펄럭였고 추위와 시간 앞에서 품위를 지키려는 듯 두 손은 주머니에 깊이 박혀 있었다. 늘 그랬다. 도착해서 대리석 묘비 앞에 멈춰서서 촛불을 켜고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 수연이 떠난 지 5년이 되었고 그 이후로 지우는 그리움을 일상으로 바꿔놓았다. 그는 울지 않았고 그녀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며 누구도 그녀를 언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저 영원한 빚을 지고 있지만 감히 갚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처럼 매년 그 의식을 치렀다. 하지만 그날은 묘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무언가가 그를 멈춰 세웠다. 차가운 대리석 위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형체가 있었다. 수현의 묘비 위에 누워있는 한 소년이었다. 지훈은 멈추어 섰다. 가슴이 조여왔지만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는 더럽고 찢어진 담요로 덮인 깡마른 몸, 맨발, 바람의 리듬에 맞춰 떨리는 어깨를 관찰했다. 그리고 소년이 가슴에 꼭 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구겨지고 색이 바랬지만 틀림없는 사진이었다. 수현이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다. 무릎을 꿇고 지금 그녀의 무덤 위에서 잠들어 있는 바로 그 소년을 팔로 감싸 안고 있었다. 잠시 동안 지훈은 이것이 현실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사진과 돌에 새겨진 비문 사이를 오갔다. 같은 여자, 같은 무덤, 그리고 결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존재. 그는 조용히 다가갔다. 축축한 자갈을 밟는 그의 발소리가 소년의 주의를 끌었고 소년은 천천히 눈을 떴다. 어둡고 깊은 눈, 빛도 두려움도 희망도 없는 눈이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몸을 숙였다. 묘지를 착각한 것 같구나. 그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진을 가슴에 더욱 세게 끌어안고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죄송해요, 엄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바람이 멎었고 묘지 전체가 침묵했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뭐라고 했니? 소년은 시선을 돌리며 갈라진 입술을 꾹 다물었다. 죄송해요, 엄마. 여기서 자면 안 되는데. 지훈은 발밑의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다. 하이해가 되지 않았다. 너는 누구니까? 민준이요.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지훈은 사진을 잡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소년은 망설이고 저항했지만 결국 놓아주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진을 처음으로 바라보며 지훈은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듯했다. 틀림없는 수연이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 있던 소년은 지금 그의 앞에 서서 추위에 떨고 있는 바로 그 아이였다. 이 사진은 어디서 났니? 그는 더 단호하게 물었다. 그녀가 줬어요. 그 말은 지훈에게 마른 충격처럼 다가왔다. 수연은 5년 전에 묻혔다. 이 소년이 어떻게 그녀를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녀가 이 사진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녀가 네 엄마였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육원에 저를 보러 왔었어요. 지훈의 머리가 돌기 시작했다. 보육원 수현 결혼 생활 내내 그녀는 단 한 번도 이것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 방문, 입양 아이들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설령 말했다 하더라도 그는 들었을 것이다. 소녀는 떨고 있었고 손은 추위로 빨갛게 변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코트를 벗어 그의 작은 몸을 감싸주었다. 여기 얼마나 있었니? 모르겠어요. 지훈은 일어섰고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고 다시 소년을 그리고 돌에 새겨진 수연의 이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고통은 오래되었지만 침묵은 어쩌면 더 컸을지도 모른다. 수연에게는 비밀이 있었고 그 비밀은 지금 그의 앞에 차가운 돌에 얼굴을 기대고 가슴에 사진을 꼭 쥔 채 서 있었다. 차 안은 불편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지훈은 운전대에 손을 단단히 얹고 있었지만 시선은 백미러로 향했다가 돌아왔다. 그곳에 비친 민준의 모습은 어딘가 어색해 보였다. 너무 작고 너무 조용한 소년이 두 사람에게 너무 커 보이는 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히터는 켜져 있었지만 민준은 여전히 떨고 있었다. 단순히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지훈이 잘 아는 종류의 떨림, 담요로 해결되지 않는 버려짐에서 오는 떨림이었다. 이동하는 동안 소녀는 질문하지 않았고 그저
창밖을 응시했다. 마치 혼란스러운 꿈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반면 지훈의 마음은 끓어오르고 있었다. 소년의 손에 여전히 쥐어있는 사진을 볼 때마다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수현은 거기서 웃고 있었다. 진짜 미소 사교 행사 사진에서 보여주던 미소가 아닌 그녀가 평화로울 때 짓던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소년과 함께 있었다. 그는 해답 없이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묘지까지 어떻게 왔니? 그는 침묵을 깨고 물었다. 민주는 몇 초 동안 대답을 망설였다며 걸어왔어요. 어디서부터? 보육원에서요.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그녀가 어디에 묻혔는지 어떻게 알았지? 소녀는 뒷좌석에서 웅크린 채 무릎을 끌어안았다. 어느 날 그녀를 따라갔어요. 그녀가 거기 들어가는 걸 봤어요. 수연을 따라갔다고? 네. 그녀는 보육원에 저를 보러 왔고 간식을 가져다 주고 이야기를 들려줬지만 저를 데리고 가주지는 않았어요. 지훈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수현이 홀로 그 묘지까지 걸어가는 모습이 칼에 찔린 듯 그를 강타했다. 그녀에게는 이중생활이 있었던 걸까? 비밀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저 그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 그는 가장 가까운 호텔 앞에 차를 세웠다. 아직 집으로 데려가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말이 되지 않았다. 민주는 차에서 내리기를 망설였다. 지훈이 사진을 가져가려는 신용을 하자 소녀는 그것을 꽉 붙잡았다. 저한테서 이걸 뺏어갈 건가요? 아니, 그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가 가져도 돼. 방에 들어서자 지훈은 소년이 안락 의자에 웅크리는 것을 보았다. 마치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데 익숙한 것처럼 이상했다. 그는 음식을 요구하지 않았고 여기가 어디인지 묻지 않았다. 자고 싶은지 아닌지도 말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존재했다. 이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그를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지훈은 몇 초 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일어섰다. 내일 보육원에 갈 거다. 네가 정확히 누구인지, 수현이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야겠어. 다음 날 아침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지훈은 서울 외곽의 희망 보육원 녹슨 문 앞에 차를 세웠다. 건물은 단순했고 벽돌 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으며 앞에는 작고 관리가 잘 안 된 정원이 있었다. 수현이 자주 다닐 만한 곳은 아니었다. 적어도 그가 생각했던 그녀가 다닐 만한 곳은 아니었다.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사진을 끌어안고 그의 옆을 걸었다. 돌아온 것이 불편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마치 다시 돌려보내질 것을 이미 예상한 듯 체념한 표정이었다. 인자한 표정의 중년 여성이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민주나 세상에. 그녀는 무릎을 꿇고 소년의 어깨를 잡으며 중얼거렸다. 우리 아가 어디 있었니? 소년은 대답하지 않고 마치 지훈이 대신 말해야 한다는 듯 그를 올려다 보았다. 저는 지훈입니다. 책임자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김 원장님께 안내해 드릴게요. 그 여성은 그들을 좁은 복도를 지나 낡은 가구와 눅눅한 종이 냄새가 나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책상 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여성은 잿빛 머리를 단단한 쪽으로 묶고 있었고 피곤하지만 예리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지훈 씨, 그녀는 미소 없이 말했다. 언젠가는 오실 줄 알았습니다. 지훈은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뜻이죠? 김 원장은 오래된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한숨을 쉬었다. 당신의 아내 말입니다. 그녀는 이곳에 자주 왔습니다. 그 문장은 그의 가슴 한가운데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뭘 하러 왔습니까? 도와주러 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학용품을 기부했지만 무엇보다 민준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훈은 몇 초 동안 침묵했고 마른 침을 삼켰다. 왜요? 왜 하필 그 아이였습니까? 원장은 망설였다. 입양하고 싶어 했으니까요. 지훈은 몸 아래로 의자가 꺼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주먹으로 맞은 것처럼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갔다. 아닙니다. 말도 안 돼요. 그녀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김 원장은 안타까움에 말했다. 어쩌면 당신이 듣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침묵이 연기처럼 방을 채웠다. 수연은 무언가를 미완성으로 남겨두었다. 크고 그 없이도 하고 싶었던 무언가를.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무언가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숨 쉬고 기다리고 마치 전에 이미 돌려보내진 적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그 아이를
지훈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에 왔습니까? 사고가 나기 거의 2년 전부터입니다. 사고도 모두가 수연이 떠난 날을 지칭하는 단어. 강변북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문제인 좀 비가 많이 내렸다. 트럭 운전사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금 민준을 바라보며 지훈은 그날 그녀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 원장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바닥을 바라보고 있는 소년을 보았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매일 문 근처에 앉아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죠. 저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지만 그녀는 말을 멈췄다. 민준처럼 이미 많은 것을 잃은 아이들은 때때로 또 다른 상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지훈은 소년을 관찰했다. 9살, 어쩌면 10살, 나이에 비해 마르고 작았으며 너무 많은 것을 본 듯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부모를 찾아주려고 노력했습니까? 여러 번이요. 하지만 민준은 가족들이 그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항상 도망쳤습니다. 그는 다른 엄마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수현을 원했죠. 그 말들은 돌처럼 무거웠다. 지훈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밖에서는 아이들 무리가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웃음소리, 고함소리, 삶, 그리고 민준은 여기에 고립된 채 수현이 지킬 수 없었던 약속에 갇혀 있었다. 그녀가 남긴 서류가 있습니까? 시작된 입양 서류 같은 거요? 네. 김 원장은 서랍을 열고 폴더를 꺼냈다. 여기 다 있습니다. 그녀가 절차를 시작했지만 계속 진행하려면 당신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지훈은 그 서류들의 무게를 느끼며 폴더를 잡았다. 마치 수현이 그곳에 서서 그 서류들을 통해 그에게 말하고 그가 원하는지조차 몰랐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원장을 보지 않고 물었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건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김 원장이 대답했다. 법적으로 당신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민준은 다른 가족이 입양할 때까지 여기에 머물 수 있거나. 그녀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지훈은 무엇이 제한되고 있는지, 아니 무엇이 질문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대답이 없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마침내 말했다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해합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준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안정감, 확신. 그는 이미 너무 많은 희망이 부서지는 것을 겪었습니다. 지훈은 수연의 사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가 그녀와 조용히 대화하며 지시를 구하고 해답을 찾는 것 같았다. 제가 며칠 동안 그를 데리고 있어도 될까요? 제가 결정할 때까지요. 김 원장은 망설였다. 이건 관례가 아닙니다, 지훈 씨. 보통은 절차가 있고 감독된 방문, 보고서 등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관례적이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훈은 자신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절박함을 느끼며 주장했다. 수현이 이 아이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녀가 무엇을 원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1시간짜리 방문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원장은 잠시 동안 두 사람을 관찰하며 걸려있는 것을 가늠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가지 서류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임시보호 일주일뿐입니다. 그 후에는 당신의 결정이 무엇이든 상황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지훈은 동의했고 관료적인 서류 이상의 훨씬 더 큰 무언가에 서명하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으며 문서에 서명했다. 보육원을 나섰을 때 민준은 자신의 몇 안 되는 옷가지가 든 작은 배낭을 메고 그의 옆을 걸었다. 들뜨지도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그저 조심스러웠다. 너무 빨리 끝날 수 있는 기쁨에 자신을 내맡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차 안에서 지훈이 침묵을 깼다. 나랑 같이 갈래? 우리 집으로? 민준은 처음으로 경계심 이상의 무언가를 담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희망의 불꽃이 거기에 있었다. 수연 씨가 아저씨 집 이야기를 했어요. 크고 예쁘고 해 지는 걸 볼 수 있는 베란다가 있다고 했어요.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사실이었다.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최상층에는 수연이 매일 오후 책과 와인잔을 들고 앉아있던 베란다가 있었다. 그녀와 가까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세부 사항이었다. 그녀가 내 대해 많이 이야기했니? 민준은 시선을 돌렸다. 가끔요.
아저씨가 바쁘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언젠가 제가 아저씨를 알게 될 거고 아저씨와 그녀가 제 부모님이 될 거라고요. 지우는 무언가가 안에서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수연이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에게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이 아이를 포함하는 삶을 계획할 수 있었을까? 집으로 가자. 그는 마침내 차에 시동을 걸며 말했다. 우리 할 이야기가 많아. 서울의 혼잡한 거리를 운전하면서 지우는 백미러로 민준을 관찰했다. 소녀는 모든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도시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 수현이 그에게 약속했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 그리고 그 지훈은 자신이 한 적 없는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지훈의 아파트는 강남의 가장 고급스러운 동네 중 하나인 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최상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민주는 나가기를 망설였다. 마치 박물관에 들어서는 사람처럼 무언가를 만지거나 부술까 봐 두려워하며 그 공간을 바라보았다. 들어와도 돼. 지훈은 소년의 망설임을 알아차리고 말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몇 걸음 내디뎠다. 아파트는 넓었고 높은 천장과 오후에 자연광이 들어오는 큰 창문이 있었다. 장식은 미니멀했다. 흰색 소파, 밝은 벽, 디자이너 가구, 그리고 엄선된 현대미술 작품 몇 점.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하고 정돈된 곳이었고 아이의 삶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여기가 수현 씨가 살던 곳이에요? 민주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물었다. 응. 지우는 소년이 공간을 관찰하는 것을 보며 대답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았지. 민주는 여전히 서 있었다. 마치 자신의 존재로 그 완벽함을 오염시킬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의 눈은 벽과 책장을 훑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사진은 어디 있어요? 그가 갑자기 물었다. 무슨 사진요? 수현 씨 사진이요. 그녀가 우리 집 사진을 보여줬어요. 벽에 사진이 많았는데.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수연이 떠난 후 사진들은 치워졌다. 그는 매일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 미소, 그 눈을 보는 것은 그녀의 부재가 벽에서 소리치는 것 같았다. 내가 치웠어. 그는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다. 가자. 네가 머물 곳을 보여줄게. 그는 민준을 복도로 안내하여 손님 방으로 데려갔다. 그곳은 중립적인 공간이었다. 더블 침대, 협탁 구석에 안락의자가 있었다. 이전에 아이가 사용한 적은 없었다. 여기서 지내도 돼. 화장실은 저기야. 그는 옆문을 가리켰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고맙습니다. 민준이 말을 끊었고 여전히 방 입구에 서 있었다. 지훈은 소년이 작은 배낭을 꽉 쥐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치 그 물건이 그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처럼. 짐 풀어도 돼. 서랍은 비어있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 사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있었고 둘 다 어떻게 건너야 할지 모르는 거리가 있었다. 배고프니? 지훈은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일을 찾으려 물었다. 조금요. 소녀는 거의 속삭이듯 대답했다. 뭐 좀 시켜 먹자. 피자 좋아하니? 민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먹어본 적 없어요. 그 대답은 지훈에게 주먹처럼 다가왔다. 물론 서울에는 피자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겠지만 평생 벌어도 이 반값보다 적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은 이 공간에서 그 말을 듣는 것은 그가 현실과 깊이 단절되어 있음을 느끼게 했다. 그럼 시켜 먹자. 좋아하게 될 거야.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자세는 꼿꼿했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공식적인 방문객처럼. 지훈은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했다. 네. 수현이 널 보러 왔을 때 어땠니? 그가 마침내 물었다. 민주는 눈을 들었다. 그녀는 항상 간식 시간에 왔어요. 책을 가져왔고 가끔 코트 주머니에 숨겨온 사탕도요. 수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에는 빛이 났고 목소리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다. 모두에게 읽어주었니? 지훈이 물었다마 처음에는요. 나중에는 저한테만요. 왜?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마치 단어를 고르는 것처럼. 자기가 아는 누군가를 닮았다고 했어요. 제가 특별하다고. 지훈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민준이 수연에게 입양을 원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갈 만큼 특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그녀는 이것을 결코 공유하지 않았을까? 초인종이 울리며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피자였다. 접시를 식탁에 놓았을 때
민준이 소파에 그대로 앉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이리 와, 식탁에 있어. 소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의자에 앉았고 지훈이 먼저 음식을 덜기를 기다렸다. 그의 움직임은 계산적이었다. 마치 행동에 대한 내면의 매뉴얼을 따르는 것처럼 첫 조각을 맛보았을 때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맛있어요.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훈은 그 반응을 관찰했고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비록 짧았지만 소년이 미소 짓는 것을 본 것은 처음이었다. 저녁 식사 후 민주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식탁을 치우는 것을 도왔다. 그의 몸짓은 체계적이고 조심스러웠다.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유용하게 행동하는 데 익숙한 사람의 몸짓이었다. 그럴 필요 없어. 지훈이 말했다. 괜찮아요. 보육원 주방에서 항상 도와요. 나중에 지훈이 소년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방에 갔을 때 그는 여전히 옷을 입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수연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안 잘 거니? 그가 물었다. 민주는 눈을 들었다. 정말 여기서 자도 돼요? 이 침대에서요?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물론이지. 왜? 너무 커요. 그리고 깨끗하고요. 다시 그 불편함의 감각. 지훈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특권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심지어 알아차리지도 못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크고 깨끗한 침대, 너무나 기본적인, 너무나 단순한 것. 네가 여기 있는 동안은 내 거야. 그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모르며 대답했다. 네, 배낭에 잠옷이 있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낡은 티셔츠와 색이 바랜면 반바지를 꺼냈다. 그것들은 낡은 옷이었고 아마도 보육원에 기부된 것이었지만 깨끗하고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다. 밤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내 방은 복도 끝에 있어. 지훈은 이미 돌아서서 나가려 했다. 지훈 아저씨? 민준이 불렀다. 지훈은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응? 아니, 수연 씨가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면 기뻐할 거예요. 그 문장은 칼날처럼 지훈에게 다가왔다. 민준은 여전히 수연을 현재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이것이 그녀가 자신을 데리러 돌아올 때까지의 일시적인 상황인 것처럼. 민준아, 수연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지? 그렇지 않니? 소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지금 하늘에 있다는 건 알아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젠가 제가 진짜 가족을 갖게 될 거라고 했어요. 아저씨랑 그녀 두 분과 함께일 거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어쩌면 아저씨 혼자일 수도 있겠죠. 지훈은 그 희망의 무게를 느꼈다. 어떻게 이것에 부응할 수 있을까? 그 자신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쉬자. 그는 그저 말했다. 내일 더 이야기하자.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김 원장이 건네준 폴더를 들고 서재에 앉았다. 안에는 수현이 부분적으로 작성한 입양, 신청서 외에도 그녀가 쓴 편지들이 있었다고. 지훈 씨, 그는 조용히 읽었다.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수없이 하려고 했지만 당신은 항상 바빴고 여기 있으면서도 늘 멀리 있었죠. 저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어요.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줄 무언가를. 그 말들은 그의 눈을 태웠다. 사실이었다. 결혼 생활의 마지막 몇 년 동안 그는 일에 파묻혀 수상 경력에 빛나는 건축사무소를 건설했고 수연은 자선 행사와 사회 활동에 몰두했다. 그는 그것이 그녀가 시간을 채우는 방식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정말로 더 깊은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다. 수연은 민준을 어떻게 만났는지, 소년이 항상 혼자 조용히 모든 것을 멀리서 관찰하고 있었는지 설명했다. 그가 사람들을 신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것도, 그녀가 나타날 때 그의 눈이 어떻게 빛났는지. 그 애는 당신을 닮았어요. 편지 중 하나에 쓰여 있었다. 지금의 당신이 아니라 언젠가 당신이었던 소년. 아버지 없이 자라며 늘 어딘가 겉도는 기분이었다고 내게 말했던 그 소년 말이에요. 지훈은 종이를 책상 위에 떨어뜨렸다. 사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8살 때 가족을 버렸고 그의 어머니는 두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다. 그는 그것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삶에서 끝난 장이었지만 수현은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알고 있었다. 그는 일어나 창가로 갔다. 도시는 밖에서 빛나고 있었다. 수백만 개의 불빛,
수백만 개의 삶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수현이 선택한 소년, 그녀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던 소년이 그의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었다. 그는 민준을 생각했다. 너무 큰 방에 혼자, 어쩌면 겁에 질렸거나 어쩌면 희망에 차 있을 그 아이를. 그는 수현과 그들이 나누지 못한 모든 대화, 그가 무시했던 모든 신호를 생각했다. 그녀는 지금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민준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 그 자신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는 방으로 돌아왔고 눕기 전에 민준이 자고 있는 방. 문 앞에 멈춰 섰다. 확인하기 위해 작은 틈을 열었다. 소녀는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고 수현의 사진을 여전히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내일은 새로운 날이 될 것이고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소년의 삶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삶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결정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들어왔을 때 지우는 잠에서 깼다. 잠시 동안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다. 그러다 민준이 생각났다. 그 소년이 옆방에서 자고 있었고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수현과의 이야기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손님방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는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침대는 비어 있었고 마치 아무도 잠들지 않은 것처럼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소년이 도망쳤을까? 그는 집안을 빠르게 걸어다니며 모든 방을 확인했고 마침내 베란다에서 그를 발견했다. 민주는 무릎을 끌어안고 바닥에 앉아 아래에서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구나, 지훈이 다가가며 말했다. 소녀는 놀라 돌아보았다. 죄송해요.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방해하지 않아. 지훈은 근처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다. 잘 잤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수현 씨가 여기서 도시 전체가 보인다고 했어요. 지훈은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서울은 시야가 닿는 곳까지 뻗어 있었다. 건물, 대로, 그리고 공원에 작은 녹색 반점들의 조각 보였다. 수현은 콘크리트 바다를 바라보는 것 같다고 말하곤 했다. 침대를 정리했구나, 지훈이. 말했다. 민자 항상 정리해요. 보육원에서는 정리 안 하면 후식을 못 먹어요. 그 엄격한 규칙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해지는 것을 들으며 지훈은 민준의 삶이 자신의 삶과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다. 이 선택이 아닌 필요에 의한 규율. 여기엔 그런 규칙 없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정리해줘서 고맙다. 아침 식사 시간에 그는 민준이 천천히 먹는 것을 관찰했다. 접시가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배급하는 것처럼 몇 잔만 더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 지훈이 권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대체 소년이 대답했다. 보육원에서는 욕심 부리지 않는 법을 배워요. 다시 그 느낌. 축소판 성인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 너무 일찍 자제하는 법, 요구하지 않는 법, 삶의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운 사람. 수현이랑 뭘 하는 걸 좋아했니? 그는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민준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이야기를 읽어줬어요. 그리고 가끔 그림도 그렸어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한테 공책이 있어요. 그녀가 줬어요. 볼 수 있을까? 민준은 망설였지만 배낭으로 가서 색이 바랜 파란색 표지의 단순한 학용품 공책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보물처럼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건넸다. 지훈은 페이지를 넘겼다. 집, 나무, 강아지 그림들이 있었다. 그리고 긴 머리의 여인 초상화도 여러 장 있었다. 수현이었다. 그림 중 하나에서 그녀는 작은 소년과 손을 잡고 있었다. 다른 그림에는 그들 옆에 키 큰 남자, 세 번째 인물이 있었다. 이 사람은 누구니? 지훈은 남자 인물을 가리키며 물었다. 민주는 눈을 내리깔았다. 아저씨요. 지훈은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경험 없는 손으로 그린 그 단순한 그림 속에 수현이 그들을 위해 상상했던 가족이 있었다.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가족. 그녀는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다. 진짜 가족이요. 그 말들은 지훈에게 돌처럼 떨어졌다. 수현이 이 아이에게 무엇을 약속했던 걸까? 그리고 왜 그 계획을 그와 공유하지 않았을까? 민준아,
그는 목소리를 단호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소현과 나는 입양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어. 그녀는 너를 우리 집에 데려오고 싶다고 나에게 말한 적이 없단다. 소녀는 크고 어두운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저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아저씨가 아주 바쁘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저씨가 저에 대해 알게 되면 저를 받아줄 거라고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신뢰는 충격적이었다. 수연은 이야기를 기대를 만들어냈지만 결정에 그를 진정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녀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없었어. 지우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거칠게 대답했다. 민준의 얼굴은 해질녘 꽃처럼 즉시 타쳤다. 그는 공책을 다시 가져가 가슴에 끌어안았다. 죄송해요. 그가 중얼거렸다. 지훈은 실수를 깨달았다.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가 그의 마음에 심어준 약속, 꿈에 매달린 아이일 뿐이었다. 아니, 내가 사과해야 해. 그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이 모든 것이 내게는 복잡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전화벨이 울리며 대화가 중단되었다. 건축사무소의 비서인 클라라였다. 지훈 씨, 어디 계세요? 30분 후에 투자자들과 쇼핑몰 회의가 있어요. 그는 완전히 잊고 있었다. 정상적인 삶, 일상, 이 모든 것이 지금은 너무 멀리 느껴졌다.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 것처럼. 클라라, 그 회의는 당신이 맡아줘야겠어요. 급한 가족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중요한 회의에 결코 빠지지 않았고 개인적인 문제를 일보다 우선시하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클라라가 걱정하며 물었다. 네, 해결해야 할 일이 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는 전화를 끊고 민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민준은 그 조용하고 예리한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다. 일하러 가야 하는군요. 소녀는 질문이 아닌 확인처럼 말했다. 오늘은 아니야. 지훈이 대답했다. 저 때문이에요? 그 질문은 죄책감을 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불편을 주는데 익숙한 것처럼. 하자 우리 때문이야. 지훈이 정정했다. 두꾼지은의 서로를 더 잘 알아야 하지 않겠니? 민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나타났다. 수줍고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거기에 있었다. 우리 뭐 할 거예요? 그가 물었다. 지훈은 계획이 없었다. 그는 아이와 특히 그렇게 많은 기대와 상처를 짊어진 민준 같은 아이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네가 뭘 하고 싶니? 민준은 잠시 생각했다. 마치 아무도 이 질문을 전에 해본 적 없는 것처럼. 공원에 갈 수 있어요? 수현 씨가 여기 근처에 호수가 있는 공원이 있다고 했어요. 서울숲. 지훈이 확인했다. 응, 갈 수 있어. 공원에서 지훈은 민준이 앞서 걷는 것을 관찰했다. 억제된 호기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다른 아이들처럼 뛰지 않았고 소리 지르지 않았으며 아이스크림이나 팝콘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걸었고 모든 세부 사항, 모든 소리, 모든 색깔을 흡수했다. 마치 세상을 분류하는 것처럼 그들은 오리들이 평화롭게 헤엄치는 호수 근처에 멈춰 섰다. 민준은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다. 수연 씨가 저를 여기에 한 번 데려왔었어요. 그가 갑자기 말했다. 지훈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그녀가 널 보육원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생일이었어요. 그녀가 김 원장님께 허락을 받았어요. 1시간만 있었지만 최고의 날이었어요. 지훈은 가슴에 찌릿한 통증을 느꼈다. 수연이 민준을 자신의 집과 너무 가까운 곳, 그가 일하는 사무실 바로 옆에 데려왔는데 그는 전혀 몰랐다. 그들이 이렇게 가까이에 있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그가 의심조차 하지 못한 채 내 생일이 언제니? 그가 물었다. 7월 17일이요. 민준이 대답했다. 지훈은 계산했다. 고작 2주밖에 남지 않았다. 민준은 몇 살이 되는 거지? 10살이 될 거예요. 그가 그의 생각을 읽은 것처럼 말했다. 10살, 세추 10년의 삶, 그 대부분을 보육원에서 결코 오지 않은 무언가를 기다리며 보냈다. 수연이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사라질 때까지. 지난 생일에 무슨 선물을 빌었니? 지훈이 물었다. 민준은 호수, 오리, 하늘을 바라보았다. 수연 씨에게 저를 집에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은 안 된다고 했어요. 아저씨랑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요. 그 말들은 지훈에게 차가운 비처럼 쏟아졌다.
수연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쩌면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의 반응이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고 그녀는 시작한 일을 끝낼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녀는 아저씨가 제 아빠가 되기를 정말 원했어요. 민주는 계속해서 오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저씨가 그녀가 아는 최고의 남자라고 했어요. 아저씨가 이해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요. 지훈은 그 신뢰, 수연이 그에게 가졌던 그 믿음의 무게를 느꼈다. 그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믿음. 민준아, 그가 불러 소년이 그를 바라보게 했다. 나는 수연이 기대했던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아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소년의 크고 어두운 눈은 판단 없이 그를 응시했다. 괜찮아요. 저는 기다릴 줄 알아요. 그 대답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지훈에게 주먹처럼 다가왔다. 민주는 기다리는데 받지 못하는데 더 적은 것에 만족하는데 익숙했다. 마치 자신이 다시 돌려보내질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실망에 대비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기다려야 한다는 건 공평하지 않아. 지훈이 말했다.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건 공평하지 않아. 삶은 공평하지 않아요. 민주는 그의 어린 나이에 비해 너무 슬픈 지혜로 대답했다. 김 원장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훈은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그 소년의 체념적인 수용은 어떤 항의나 울음보다 더 나빴다. 그것은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너무 높이 꿈꾸지 말라고 가르침받은 평생의 결과였다. 아이스크림 먹을까? 그는 좀 더 어린이다운 반응을 보고 싶어 제안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입가에 작은 미소가 형성되었다. 아이스크림 가게로 걸어가는 동안 지훈은 여러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세련된 중년 남성과 마른 몸에 비해 너무 큰 옷을 입은 단순한 소년.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처럼 보이지 않았다. 서로 다른 퍼즐 조각이 억지로 맞춰진 것처럼 어울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훈은 그의 안에서 이상한 보호심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이 소년에게 삶의 모든 것이 기다림과 실망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 때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일이 잘 풀릴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민준을 실망시키는 또 다른 사람이 될까? 하여진 며칠 동안 지훈과 민준은 조심스러운 일상을 확립했다.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도시를 산책하고 조용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었다. 마치 둘 다 달걀 위를 걷는 것처럼 그들 사이에 피어나기 시작한 깨지기, 쉬운 무언가를 부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지훈은 대부분의 회의를 취소하고 클라라와 그의 팀에게 업무를 위임했다. 그가 이를 뒷전으로 미룬 것은 몇 년 만의 처음이었다. 수현이 떠난 이후로 프로젝트와 마감 기한에 파묻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다. 5번째 밤, 민준이 샤워하는 동안 지훈은 그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인 준영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야, 무슨 일이야? 클라라가 걱정하고 고객들이 너를 찾고 있어. 네가 이렇게 사라진 적은 없잖아. 지훈은 망설였다. 그 자신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나 지금 집에 아이가 있어. 준영과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야, 뭐라고? 네가 아들이 있었는데 나한테 말 안 했다고? 아니, 그게 복잡해. 수현이 그 사회 프로젝트 일 했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그녀가 한 소년을 입양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 그 아이가 지금 나와 함께 있어. 이번에는 더 긴 침묵이었다. 지훈아, 너 괜찮아? 이거 너무 충동적인 거 아니야? 네가 언제부터 아빠가 되고 싶어 했어? 그 질문은 지훈에게 정통으로 박혔다. 그는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았다. 결코 원하지 않았다. 자신의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 후 그는 항상 그 역할이 위험한 영역이라고 느꼈다. 실패하고 상처 주고 실망시킬 가능성으로 가득 찬 원하지 않아. 그는 민준이 욕실에서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추며 인정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무도 없어. 준영아, 수연이 그 아이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그리고 이제 네가 책임감을 느끼는구나. 이해해. 하지만 아이는 자선 프로젝트가 아니야. 지훈아, 그건 삶이야. 영원한 책임이라고. 지훈은 친구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해결해야 할 문제, 소연이 남긴 미결 과제가 아니었다. 그는 감정, 희망 트라우마를 가진 인간이었다. 알아.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 아이를 더 잘 알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 결정의 마감 기한은 언젠데? 사히울. 임시 보호 기간이 이번 주말에 끝나. 그리고 그 후에는 내가 입양 절차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 아이는 보육원으로 돌아가야 해. 그 말들은 가혹하고 단정적으로 들렸다. 준영은 수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다. 저거 뭐 말된 담바. 내가 널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건 알지만 이건 큰일이야, 친구야. 정말 준비됐어. 지훈은 대답할 기회가 없었다. 민준이 잠옷 차림으로 샤워 후 머리가 아직 축축한 채 거실 문에 나타났다. 그의 눈은 지훈과 전화 사이를 오갔다. 마치 대화의 주제를 짐작하는 것처럼 끊어야겠어. 지훈이 말했다. 나중에 전화할게. 그는 전화를 끊고 앞에 서 있는 소년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그 낡은 잠옷을 입고 가는 팔에 비해 소매가 너무 길어서 더 작아 보였다. 괜찮아요? 소년이 물었다. 응, 그냥 일 문제야. 지훈은 거짓말했다. 민준은 말너머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를 다시 돌려보내실 건가요? 그 질문은 돌려 말하지 않고 종알처럼 직설적으로 나왔다. 지훈은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왜 그렇게 묻니? 부엌에서 달력을 봤어요. 아저씨가 김 원장님께 부탁한 일주일이 사흘밖에 안 남았어요. 물론이다. 민준은 날짜를 세고 있었다. 시간을 측정하고 항상 그랬듯이 돌아가야 할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다. 민준아, 나는 이 사흘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내가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약속은 할 수 없어. 소년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마치 이미 그 대답을 예상한 것처럼. 괜찮아요. 단지 그것뿐이었다. 괜찮아요. 마치 자신의 운명이 며칠마다 결정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어딘가에 속한다는 것이 자신이 누릴 자격이 없는 사치인 것처럼. 이리 와. 양치하자. 지훈은 화제를 바꾸며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없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 지훈은 몇 시간 동안 베란다에 서서 불 켜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주머니 속에서 전화가 울렸다. 클라라의 문자였다. 사무실에 당신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복지사 배지수 씨인데 입양 절차 때문이라고 하네요.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배지수라는 사람은 알지 못했다. 그는 재빨리 답장했다. 저 내일 그녀와 약속 잡아주세요. 제 사무실이 아니라 제 집으로 오세요. 다시 박서연 씨는 오전 10시에 정확히 도착했다. 그녀는 단정한 올림머리에 아파트의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하려는 듯한 예리한 눈빛을 가진 젊고 진지한 여성이었다. 김민준 씨,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들어서며 말했다. 저는 아동청소년 법원의 사회복지사입니다. 미성년자 이준군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준은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고 그녀는 짧은 미소와 함께 커피를 받았다. 아이는 집에 있나요? 그녀가 물었다. 어떠네?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펼쳤다. 김민준 씨, 이준군의 임시보호를 맡으신 지 나흘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온 이유는 상황이 매우 특수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그녀 앞에 앉아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요? 저희 기록에 따르면 김민준 씨의 아내이신 김지수 씨가 1년도 더 전에 입양 절차를 시작했지만 완료하기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네, 그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서연 씨는 민준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사모님의 계획을 모르셨나요? 민준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지수는 입양에 대해 저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서류철에 무언가를 적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아셨으니 김민준 씨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은 연기처럼 공중에 떠돌았다. 민준은 심호흡을 했다. 아직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준이와 저는 서로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김민준 씨, 서연 씨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상황이 당신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준군의 상황은 민감합니다. 아이는 이미 여러 번의 거절을 겪었고 심리평가 결과 사모님께 그리고 결과적으로 김민준 씨에게 입양될 것이라는 생각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합니다. 민준은 그 책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만약 입양할 진정한 의도가 없으시다면 유대감이 더 깊어지기 전에 이준군이 즉시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이에게 더 정직하고 덜 충격적일 것입니다. 그 말은 가혹했지만 민주는 그 논리를 이해했다. 또 다른 실망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을 왜 연장해야 하는가? 만약 제가 입양하기로 결정한다면요? 그는 목소리가 거의 떨리는 채로 물었다. 서연 씨는 서류처를 닫았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면접, 가정방문, 심리평가 등이 있을 것입니다. 절차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지만 사모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이준군이 여기에 있으니 일부 단계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요? 그 기간 동안은 김민준 씨가 절차에 전념한다는 조건하에 임시보호를 유지하게 됩니다. 민주는 정보를 흡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결정이 이제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있었다. 답변하기 전에 이준이와 이야기해봐도 될까요? 서연 씨는 동의했다. 물론이죠. 그리고 저도 아이와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단둘이서요. 민주는 이준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방으로 갔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아이는 스케치북에서 눈을 들었다. 써님 왔어요? 아이는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듯 스케치북을 닫으며 물었다. 응, 사회복지사 분이셔. 너랑 이야기하고 싶대. 이준은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낯선 사람들의 이런 방문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다. 이준아, 그분이 너랑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아이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기다렸다. 네오 여기서 지내고 싶니? 나랑 같이? 며칠 동안만이 아니라 영원히. 민준이 생각하기도 전에 말이 튀어나왔다. 이준은 자신이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한 번, 두 번 눈을 깜빡였다. 아들처럼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아들처럼. 이준은 웃지도 기뻐서 소리치지도 다른 아이들처럼 그의 품에 뛰어들지도 않았다. 그저 너무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처럼 아주 조용히 있었다. 저 왜요? 마침내 아이가 물었다. 아저씨는 왜 그러고 싶으세요? 그 질문은 민준을 당황하게 했다. 그는 기쁨, 안도 그 어떤 것이든 기대했지만 저렇게 억눌린 불신은 예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야. 이준아, 네가 지수 아주머니와 꿈꿨던 가족은 아니겠지만 우리만의 방식대로 만드는 가족 말이야. 만약 아저씨가 후회하면요? 저를 충분히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되면요? 그 질문의 성숙함이 민준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이준은 단순히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민준이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야, 이준아. 충분히 좋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야. 힘들 때도 남기로 선택하는 거야. 아이는 생각에 잠긴 듯 눈을 내리깔았다. 제 친아버지는 남기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중얼거렸다. 내 아버지도 그러셨어. 민준이 목소리가 거의 떨리는 채로 대답했다. 이준은 눈을 크게 뜨고 얼굴을 들었다. 아저씨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내가 8살 때 떠나셨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지. 이준의 눈빛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마치 퍼즐의 중요한 조각이 마침내 맞춰진 것처럼 갑작스러운 이해가 스쳤다. 지수 아주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응, 알고 계셨어. 이준은 몇 초 동안 침묵하며 그 정보를 흡수했다. 그래서 저를 선택한 것 같아요. 마침내 아이가 말했다. 우리가 비슷해서요. 민주는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 사실이었다. 지수는 그녀의 조용한 지혜 속에서 그 자신조차 깨닫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보았던 것이다. 수십 년의 세월로 분리되었지만 같은 고통으로 묶인 두 명의 버려진 소년. 그래서 그가 재차 물었다. 남고 싶니? 내 아들이 되고 싶니? 이준은 나이에 비해 너무 많은 것을 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고 싶어요. 아이는 단순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아저씨가 정말 확신하신다면요. 민주는 미소를 지었고 얼음이 녹는 것처럼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확신해. 그들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서연 씨는 그들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이준이 민준에게 가까이 다가선 방식에 무언가 달라진 점이 있었다. 보이지 않던 거리가 좁혀진 것 같았다. 이준아, 나랑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녀가 물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 옆에 앉았고 민준은 그들에게 사생활을 주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대화는 거의 1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민주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며 듣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생각은 거실에 두 사람의 삶의 경로를 바꿀 수 있는 그 대화에 머물러 있었다. 서연 씨가 마침내 그를 다시 불렀을 때 이주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방으로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녀가 설명했다. 그림을 그리고 싶대요. 민주는 초조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요? 서연 씨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이준 군은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적응하고 있어요. 아이는 김민준 씨에 대해 존경심에 가까운 태도로 이야기합니다. 민주는 가슴에 따뜻함을 느꼈다. 아이는 정말 놀라운 아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처도 많이 받았죠. 친부모를 너무 일찍 잃었고 2번의 입양 과정을 거쳐 파양되었고 그러다 당신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아이의 삶에서 가장 안정적인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그분마저 잃었습니다. 민주는 그 이야기의 무게를 느끼며 눈을 내리깔았다. 아이가 파양된 적이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2번이요. 한 가족은 엄마가 임신했다는 이유로 3달 만에 파양했고 다른 가족은 6달 만에 아이가 집안 규칙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양했습니다. 그 거절들이 보고되는 냉정함에 민준의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결함 있는 상품처럼 아이를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자주 일어납니다. 서연 씨가 대답했다. 그래서 우리는 입양에 매우 신중합니다. 특히 이준 군처럼 많은 상실을 겪은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민주는 심호흡을 하며 그의 안에서 결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입양하고 싶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놀랄 만큼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당장 절차를 시작하고 싶어요. 서연 씨는 그 결정의 진실성을 평가하듯 몇 초 동안 그를 살폈다. 확실합니까? 이것은 충동이나 죄책감으로 내릴 선택이 아닙니다. 충동도 죄책감도 아닙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아이준, 제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요. 서연 씨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김민준 씨는 임시 보호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첫 공식 방문을 위해 다시 오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떠난 후 민준은 이준의 방으로 갔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 이준은 눈을 들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그의 옆에 앉아 그림을 내려다보았다. 큰 집과 그 앞에 서 있는 남자와 소년이었다. 우리야? 민준이 물었다. 이준은 고개를 끄덕여 확인했다. 정말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이는 민준을 보지 않고 물었다. 제가 정말로 여기서 지내는 거예요? 아저씨랑 같이? 민준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 작은 몸의 연약함을 느꼈다. 그래, 이준아. 정말로 일어나는 일이야. 우리는 가족이 될 거야. 아이는 마침내 눈을 들었고 민준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희망. 작고 수줍고 조심스럽지만 살아있는 불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들은 소용돌이처럼 지나갔다. 민준은 한 번도 탐험해 본 적 없는 세계를 헤쳐나가고 있었다. 방문해야 할 사립학교, 상담해야 할 의사, 사야 할 옷, 준비해야 할 서류들, 일 중심으로 조직되었던 그의 삶은 이제 9살짜리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이는 여전히 모든 것이 언제든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를 관찰했다. 손님방은 점차 변모했다. 이전에는 비인격적인 흰색이었던 벽은 밝은 파란색으로 바뀌었다. 더블 침대는 싱글 침대로 교체되었고 별이 그려진 침대 시트가 깔렸다. 창계에는 책상이 놓였고 작은 책장은 동화책과 몇 가지 장난감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이주는 그 모든 변화를 주의 깊은 눈과 조용한 감사함으로 지켜보았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모든 새로운 요소를 예상치 못한 선물처럼 받아들였다. 네, 방에 필요한 걸 더 골라도 돼. 민주는 그 수동적인 수용에 불편함을 느끼며 말했다. 네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이주는 무언가를 원한다는 생각 자체가 새로운 개념인 것처럼 몇 초 동안 생각했다. 제 그림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다음 날, 민주는 침대 옆 벽에 큰 코르크 게시판을 설치했다. 이주는 그곳을 다채로운 그림들로 채웠다. 새집, 공원, 그와 민준, 그리고 특별한 구석에는 긴 머리를 휘날리며 웃고 있는 지수의 초상화가 있었다. 이준을 입양하기로 결정한 첫 주,
민주는 완전히 바뀐 일상으로 직장에 복귀했다. 일찍 퇴근했고 점심시간에 돌아왔으며 대면 회의 대신 화상 회의를 했다. 그의 비서인 수미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움을 숨기지 못하면서도 그의 일정을 재조정하는 것을 도왔다. 달라지셨어요. 민준이 가벼운 감기에 걸린 이준과 함께 있기 위해 중요한 출장을 취소했을 때 그녀가 말했다. 그래? 민준은 휴대폰으로 아이의 천을 확인하며 딴 생각에 잠겨 물었다. 네, 더 인간적으로 변하셨어요. 민준은 기분이 상해야 할지 칭찬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눈을 들었다. 예전에도 비인간적이었다는 건 아니에요. 수미는 그의 혼란을 알아차리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치 자동 모드로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눈빛에 생기가 있어요. 사실이었다. 지수가 떠난 후 민준은 효율적인 기계처럼 변해 있었다. 일하고 먹고 자고 반복했다. 이제 이준과 함께 그는 다시 느끼는 법, 걱정하는 법, 프로젝트와 마감일 너머를 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임시로 등록한 학교에서 이준을 데리러 갔을 때 민준은 교육 코디네이터인 이나영 씨에게 불려갔다. 김민준 씨, 이준이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다. 민준은 속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벌써 뭔가 잘못된 것일까?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나영 씨는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다. 정확히 문제는 아닙니다. 이준 군은 매우 똑똑하고 예의 바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의 사회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고 쉬는 시간에는 항상 혼자 있으며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그룹 활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서도 같은 행동을 눈치챘었다. 이준은 순종적이고 도움이 되며 조용했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원하는 것을 거의 표현하지 않았다. 어떤 것을 제안하시나요? 우선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영 씨가 대답했다. 이준 군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당신의 아내에게서 찾았던 어머니 같은 존재의 상실, 새로운 집, 새로운 아버지에게 적응하는 것, 한 아이에게는 너무 많은 감정적 조정이 필요합니다. 민주는 이전에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며 동의했다. 그리고 김민준 씨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나영 씨가 친절하게 덧붙였다. 갑작스러운 아버지 역할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이준이 잠든 후 민준은 와인 한 잔을 들고 베란다에 앉아 코디네이터와의 대화를 되새겼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아버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른 채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의 친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떠났고 어떻게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만 남겼을 뿐 무엇을 제대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시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만큼이나 상처 입은 소년을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현우에게서 온 문자였다. 야, 아빠 생활은 어때?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또 혼자 술 마시냐?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현우는 그를 너무 잘 알았다. 그는 답장했다. 딱 한 잔이야. 내일 저녁 먹으러 와. 이준이도 만나고. 다음 날 현우는 저녁 7시에 정확히 도착했고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꾸러미를 들고 왔다. 아이 선물이야. 그는 민준에게 선물을 건네며 설명했다. 휴대용 게임기야. 걔 나이 애들은 다 가지고 있어. 민준은 그 행동에 놀라며 고마워했다. 현우는 아이들과 친화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다. 이준은 방금 샤워를 마치고 머리가 아직 축축한 채 깨끗한 잠옷을 입고 거실에 나타났다. 그의 눈은 민준의 손에 들린 포장지로 즉시 향했다. 이준아, 이분은 내 친구 최현우 아저씨야. 민준이 소개했다. 레오에게 줄 선물을 가져오셨단다. 아이는 낯선 사람에게 항상 그랬듯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안녕, 이준아. 현우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만나서 반가워. 이준은 작은 어른처럼 진지하게 악수를 받았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저씨. 현우는 그 격식에 놀라 눈썹을 치켜 세웠다. 그는 얘가 항상 이래? 라고 묻는 듯 민준을 쳐다보았다.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내 거야, 민준이. 이준에게 선물을 건네며 말했다. 아이는 깨지기 쉬운 물건처럼 조심스럽게 꾸러미를 받았다. 열어봐도 될까요? 민준에게 물었다마 물론이지. 내 거야. 이준은 종이를 찢지 않고 신중하게 포장을 풀었다. 게임기를 보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와!
그는 손가락 끝으로 기기를 만지며 중얼거렸다. 감사합니다, 현우 아저씨. 그냥 현우라고 불러도 돼.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자, 켜보지 않을래? 이준은 다시 민준을 보며 허락을 구하는 듯했다. 해봐. 민준이 격려했다. 저녁 식사 후에 자기 전에 조금 놀 수 있어. 저녁 식사 동안 현우는 민준과 이준 사이의 상호작용을 호기심 있게 관찰했다. 서로에 대한 조심스러움과 배려가 있었다. 마치 둘 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 같았다. 이준이 새 선물을 가지고 방으로 간 후 두 친구는 와인 한 병을 사이에 두고 베란다에 앉았다. 얘는 강렬하네. 현우가 말했다. 무슨 뜻이야? 저 눈빛 좀 봐. 훨씬 나이 든 사람의 눈 같아. 그리고 매 순간 승인을 구하는 것처럼 너를 쳐다보는 방식, 마치 실수해서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아.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전에 두 가족에게서 파양되었어. 다시 거절당할 이유를 만들지 않으려고 살얼음판을 걷는 법을 배운 것 같아.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잔인하네. 어떻게 아이를 돌려보낼 수 있지? 내가 생각했던 거야. 그들은 각자 생각에 잠긴 채 몇 분 동안 침묵했다. 그래서 너 정말 끝까지 갈 거야? 현우가 마침내 물었다. 전업 아빠가 될 거라고? 응. 왜? 내 말은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너는 일에만 매달려 살았잖아. 뭐가 달라진 거야? 민주는 서울의 야경, 어두운 하늘에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지수가 나를 바꿨어. 그가 대답했다. 아니, 지수가 원했던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지. 그게 뭔데? 내가 숨어 있었다는 거야. 지수가 떠난 후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기 위해 일에 파묻혔어. 하지만 그건 삶이 아니라 생존이었지. 현우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그래서 그 아이가 너를 구원한 거야. 그 아이가 나를 구원하는 건지 내가 그 아이를 구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 아마 둘 다일지도.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이 깼다. 가정부가 오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그는 걱정하며 일어섰고 이준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애쓰는 것을 발견했다. 뭐 하는 거야? 그는 두 개의 컵, 빵, 주스가 놓인 어설프지만 차려진 식탁을 보고 놀라 물었다. 이준은 거의 공황 상태에 가까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조이송해요. 놀래켜 드리려고 했어요. 게임기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서요. 민주는 가슴이 저릿함을 느꼈다. 이준은 모든 작은 친절이나 관대함에 보답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선물에 대해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준아. 그건 선물이지 거래가 아니야. 아이는 혼란스러워 보이며 눈을 내리깔았다. 하지만 보육원에서는 항상 감사해야 했고 받는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어요. 민주는 다가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여기는 그렇지 않아. 넌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 그것들은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것인 거야. 아들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왔고 둘 다 그것을 깨달았다. 이준은 놀라서 눈을 들었고 민주는 그곳에서 새로운 것을 보았다. 반짝임, 희망. 제가요? 네가 그러고 싶어 하는 거잖아. 안 그래? 이준은 그의 눈을 고정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넌 내 아들이야. 민주는 그 말을 하면서 그 진실을 느꼈다. 내 아들. 그 아침 식사 후 무언가가 변했다. 보이지 않던 장벽이 무너졌다. 이준은 김민준 아저씨 대신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겨우 세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세상 전체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사회복지사 서연 씨가 입양 절차 시작 후 첫 공식 방문을 위해 돌아왔다. 그녀는 방의 변화를 관찰했고 이준과 학교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민준과는 그들이 정립하고 있는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분 다 잘 적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만족하며 말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김민준 씨.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 더 어려운 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도전이요? 그는 걱정하며 물었다. 이준 군은 아직 허니문 단계에 있습니다. 아이는 당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곧 한계를 시험하고 분노를 표현하고 의문을 제기할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때가 올 것입니다. 민주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의 일부죠. 서연 씨가 계속했다. 아이가 자신이 힘들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입양이 진정으로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서연 씨의 말은 그 후 며칠 동안 민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이준은 여전히 예의 바르고 도움이 되는 소년이었지만 민준은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중 좀 더 자발적인 의견을 말하거나 TV 프로그램 시청을 요청하거나 게임을 할 때 좀 더 활발하게 기쁨을 표현하는 순간들. 그것들은 이준이 천천히 스스로 어린이가 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작은 신호들이었다. 어느 토요일 밤 거실에서 영화를 보는 동안 이준은 민준의 팔에 머리를 기대고 소파에서 잠들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 이불을 덮어주고는 몇 분 동안 그곳에 서서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다. 깨어있을 때 이준이 지니고 있던 끊임없는 긴장이 풀린 잠든 얼굴에서 민준은 아이가 진정으로 어떤 아이인지 볼 수 있었다. 진지하고 억눌린 작은 어른이 아니라 취약하고 꿈 많은 9살 소년이었다. 방을 나서면서 그는 책상 위에 펼쳐진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닫으려고 다가갔다가 마지막 그림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키 큰 남자, 소년, 그리고 그들 사이에 긴 머리의 여자. 아래에는 아이의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쓰여 있었다. 민준은 눈이 따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지수는 그곳에 있었다. 이준의 기억 속에 그들 사이의 공간에 존재했다. 그리고 아마도 그래야만 했다. 고통스러운 부재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로 묶고 그들이 만들고 있는 새로운 가족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로서 말이다. 그는 거실로 돌아와 휴대폰을 들고 여전히 배경화면으로 설정해둔 지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시간에 멈춰있는 그녀의 미소는 이제 다르게 보였다. 그것은 더 이상 그가 잃은 것에 대한 조용한 비난이 아니라 그가 찾은 것에 대한 상기였다. 당신은 알고 있었지, 안 그래? 그는 이미지에 대고 중얼거렸다.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이준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이가 10살이 되는 날까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 민준은 그 날짜를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것은 아이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맞이하는 첫 번째 생일이었고 보육원이 아닌 집에서 축하하는 첫 번째 생일이었다. 생일을 어떻게 축하하고 싶니? 민준이 아침 식사 중에 물었다. 이준은 시리얼 그릇에서 눈을 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모르겠어요. 저는 파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대답은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민준에게는 주먹으로 맞는 듯한 충격이었다. 10살인데 생일 파티 한 번 없었다. 촛불이 꽂힌 케이크도, 생일 축하 노래도, 아이의 기쁨으로 포장을 뜯을 선물도 없었다. 그럼 성대하게 해야겠네. 민준이 결정했다. 새 학교 친구들이나 내 직장 사람들을 초대해서 엄청 큰 케이크를 만들 수도 있고. 이준은 갑자기 불안해 보였다. 큰 파티요? 사람이 아주 많은? 민준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이준은 여전히 학교에서 사회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낯선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꼈다. 시끄러운 파티는 축하보다는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 아니면 좀 더 작게 할 수도 있어. 그는 재빨리 정정했다. 우리 둘만 하거나 아주 소수의 손님만 초대하거나 네가 원하는 대로. 이준은 눈에 띄게 긴장이 풀렸다. 작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물원에 갈 수 있을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소박한 요청은 민준에게 애정과 보호의 물결을 느끼게 했다. 물론 갈 수 있지. 동물원에 갔다가 케이크도 먹고 네가 원하는 영화도 볼 거야. 물론 선물도 있고. 이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고맙습니다, 아빠. 그에게 향하는 그 단어를 듣는 것은 여전히 낯설었다. 아빠. 그가 결코 가질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칭호. 그가 여전히 배우고 있는 역할이었다. 그날 밤 이준이 잠든 후 민준은 생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완벽하기를, 아이에게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를 바랐다. 그는 서울대 공원 입장권을 샀고 슈퍼히어로 테마의 초콜릿 케이크를 주문했으며 이상적인 선물을 찾기 위해 온라인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아무것도 가져본 적 없는 아이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 그 날짜를 기념할 만큼 의미 있는 선물은 무엇일까? 장난감 웹사이트를 탐색하던 중 그의 시선은 옆 테이블에 놓인 지수의 사진에 멈췄다. 그것은 그들이 만난 날부터 이준이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이미지였고 이제 액자에 담겨 보호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민준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다음 날 이준이 학교에 있는 동안 그는 예전 보육원으로 차를 몰았다. 원장님은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김민준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준이는 잘 지내나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사실 도움이 필요해서 왔습니다.
아이의 생일이 다가오는데 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원장님은 그가 말하는 동안 눈에 눈물이 고이는 채로 주에 깊게 들었다. 정말 멋진 생각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제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 도울 수 있을지는 압니다. 그녀는 그를 보육원 뒤편의 작은 방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한 노부인이 기증받은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테레사 수녀님 원장님이 불렀다. 이분은 우리 이준희의 입양 아버지인 김민준 씨입니다. 수녀님은 안경 너머로 그를 쳐다보며 나이에 비해 놀랍도록 단호한 눈으로 그를 평가했다. 당신이 우리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분이군요. 그녀가 말했다. 지수 씨가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민주는 가슴에 찌릿함을 느꼈다. 수녀님은 제 아내를 아셨나요? 알았죠. 네. 테레사 수녀님이 대답했다. 그녀는 매주, 때로는 더 자주 여기에 왔어요. 이준희와 몇 시간씩 보내고 책을 읽어주고 작은 선물들을 가져왔죠. 노부인은 약간의 어려움을 겪으며 일어섰고 방 구석에 있는 찬장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종이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티오마트, 지수 씨가 이준희를 위해 이것을 여기에 남겼어요. 언젠가 아이가 이해하게 될 거라고 했죠. 민주는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 뭐가 있나요? 또 추억들이요. 수녀님이 대답했다. 노니스크, 아이가 여러 연령대에 받을 선물들, 쓴 편지들, 사진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나눈 작은 보물들이죠. 그녀는 아이가 당장 자신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이가 기다리는 동안 가질 수 있는 자신의 일부처럼 이것을 만들었어요. 민주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지수는 모든 것을 생각했고 자신이 부재하더라도 이준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보장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이다. 왜 아이에게 이것을 주지 않았나요? 테레사 수녀님은 한숨을 쉬었다. 아이가 영구적인 가정을 찾을 때까지 보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아이가 아직 집을 기다리는 동안 이 선물들을 받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했죠. 민주는 그 논리를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여러 개의 포장된 꾸러미가 있었고 각각에는 10살이 되었을 때, 슬플 때, 집에서 맞는 첫 크리스마스에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사진 앨범, 미래 날짜가 적힌 봉인된 편지, 그리고 이준이 지수에게 그려준 그림들이 담긴 폴더도 있었다. 이건 놀랍습니다. 그는 눈이 따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이토랴, 그녀는 정말로 아이를 사랑했군요. 네, 테레사 수녀님이 확인했다. 마치 처음부터 자신의 아이였던 것처럼요. 민주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마치 인간의 손에 맡기기에는 너무 소중한 것을 운반하는 것처럼 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아이에게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준의 생일날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어 동물원 나들이에 완벽했다. 민주는 작은 컵케이크에 촛불을 켜들고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생일 축하해.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외쳤다. 이준은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깼고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러다 컵케이크와 촛불을 보았고 그의 얼굴은 민준이 좀처럼 보지 못했던 미소로 환해졌다. 저를 위한 거예요? 물론이지. 소원을 빌고 불어. 이준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한 다음 작은 불꽃을 불었다. 무슨 소원을 빌었어? 민준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이는 진지하게 대답했고 민준은 미소를 지었다. 동물원에서 보낸 하루는 완벽했다. 평소에는 그렇게 억눌려 있던 이준이, 민준이 이전에 본 적 없는 활기를 보였다. 한 우리에서 다른 우리로 뛰어다녔고 동물들에 대해 질문했으며 몇 주 전에 민준에게 받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아빠, 저것 좀 보세요. 그는 태양 아래에서 기지개를 켜는 호랑이를 가리키며 외쳤다. 엄청 커요. 민준은 그를 따라다니며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행복을 느꼈다. 이준이 이렇게 두려움 없이, 억제 없이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은 작고 조용한 기적을 목격하는 것과 같았다. 늦은 오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민주는 작은 축하 행사를 준비했다. 주문한 케이크, 몇 개의 풍선, 그리고 정성껏 차려진 테이블. 현우가 이준에게 줄 또 다른 선물을 들고 왔다. 수민도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꾸러미를 들고 나타났다. 그리고 민준이 놀랍게도 원장님과 이준과 가까웠던 보육원 아이 2명도 왔다. 큰 파티는 아니었지만 이준에게는 완벽해 보였다.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의 눈은 빛났고 선물을 열 시간이 되었을 때
그의 억눌린 흥분은 민준이 본 10살짜리 전형적인 아이의 모습에 가장 가까웠다. 현우는 연필, 물감풋, 특수 종이가 포함된 완벽한 미술 세트를 이준에게 주었다. 수미는 자전거를 가져왔고 아이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원장님과 아이들은 보육권 모두의 사진과 메시지가 담긴 맞춤형 앨범을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민주는 자신의 선물을 가져왔다. 보육권에서 가져온 상자였고 이제 선물 포장지로 다시 포장되어 있었다. 이건 특별한 거야. 그는 이준에게 건네며 말했다. 정확히 내가 준 건 아니야. 이건 지수 아주머니가 준 거야. 이준은 이해하지 못하고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지수 아주머니가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가 네가 영구적인 가정을 가졌을 때를 위해 이것을 남기셨단다. 떨리는 손으로 이준은 선물을 풀기 시작했다. 상자를 열고 내용물을 보았을 때 그는 몇 초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이었다. 아주머니가 너를 위해 다른 상황들을 위해 남긴 선물들이야. 편지, 사진, 추억들. 아주머니는 자신이 여기에 없을 때도 네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셨어. 이준은 상자에서 잼살이 되었을 때라고 표시된 꾸러미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열자 시간을 볼 수 있도록 열리는 작은 은색 시계가 나왔다. 안에는 지수의 사진과 함께 시간이 얼마나 흐르든 내 사랑이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항상 알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민준이 그를 만난 이후 처음으로 이준은 억제 없이 감정을 완전히 느끼도록 허용하는 아이처럼 공개적으로 울었다. 민준은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를 안았고 그 연약한 몸을 흔드는 작은 흐느낌을 느꼈다. 손님들은 그 친밀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의 사생활을 주기 위해 조용히 물러났다. 아주머니가 이 모든 걸 계획하셨어요. 이준이 눈물 속에서 중얼거렸다. Don't mistreat her. 정말로 제가 아주머니의 아들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응. 민준이 확인했다. 그리고 당신은 네가 내 아들이 되기를 바라기도 했어. 이제 넌 내 아들이야. 그날 밤 모두가 떠난 후 민준은 이준이 베란다에 앉아 손에 든 열린 시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도 앉아도 될까? 그가 물었다. 아이는 옆으로 움직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몇 분 동안 침묵하며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좋은 생일이었니? 민준이 마침내 물었다. 최고였어요. 이준이 대답했다. 그리고 잠시 후 저는 촛불을 불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고백의 단순함이 민준의 안에서 무언가를 깨뜨렸다. 앞으로도 불어야 할 촛불이 아주 많을 거야. 약속할게. 이준은 그에게 몸을 돌렸고 눈은 여전히 눈물로 빛났지만 이제 그곳에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신뢰, 확신, 알아요. 나중에 이준에게 잘 자라고 인사하러 갔을 때 민준은 아이가 침대에 앉아 지수의 상자에서 나온 선물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림들, 사진들, 다른 사람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소년에게는 분명히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작은 물건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주머니가 저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이준은 새 학교에서의 첫날을 위해라고 적힌 봉인된 봉투를 민준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예스, 모든 것을 위해요. 민준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의 아내가 남긴 그 유물들을 경건하게 만졌다. 아주머니는 자신이 더 이상 여기에 없을 때도 네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라셨어. 이준은 나이를 초월한 성숙함으로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머니는 여기에 계세요. 그는 가슴을 만지며 말했다. 그리고 이제 아빠도 여기에 있어요. 민준은 눈이 따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행동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이제 잘 시간이야. 긴 하루였어. 이준은 소중한 유물을 보존하는 고고학자처럼 보물들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다. 그는 누워서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아빠? 에이정. 고맙습니다. 저를 찾아주어서요. 민준은 목에 걸린 듯한 느낌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다. 내가 아니라 네가 나를 찾아준 것 같아, 이준아. 방문을 닫았을 때 민준은 복도에 잠시 서서 이상한 감정의 혼합을 느꼈다. 지수에 대한 감사함. 그 자신은 이제야 볼 수 있는 것을 이준에게서 보았기 때문에. 그녀가 그들이 된 모습을 목격하기 위해 여기에 없다는 슬픔. 그리고 마침내 일과 그가 빠져들었던 공허한 일상 너머의 목적을 찾았다는 깊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민주는 침대 옆 탁자 서랍을 열고 지수가 떠난 이후 그곳에 보관했던 결혼 반지를 꺼냈다. 그는 금색 고리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중단되었다고 믿었던 약속, 결합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것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변모했다. 지수는 고통스러운 부재가 아니라 그와 이준을 둘 다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결합시킨 힘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그는 반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웠고 피부에 닿는 금속의 익숙한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실의 상징이 아니라 연속성의 상징, 끝나지 않고 방향만 바꾼 이야기의 상징이었다. 고마워. 그는 방에 침묵에 대고 중얼거렸다. 이준이를 위해, 모든 것에 대해. 그리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민주는 지수가 떠난 이후 그를 따라다니던 가슴속의 공허함, 불완전함을 느끼지 않고 잠들었다. 옆방에서 이준도 잠들어 있었다. 시간과 부재에 저항하고 이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꽃피우는 사랑의 보물들에 둘러싸인 채 그들은 마침내 가족이었다. 그들이 계획하거나 기대했던 가족은 아니었지만 고통 속에서, 상실 속에서 치유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한 가족이었다. 이준의 생일 이후 3달이 흘렀다. 서울에는 가을이 찾아와 낮이 짧아지고 밤이 추워졌다. 청담동의 펜트하우스 아파트에는 변화가 눈에 띄었다. 이전에는 우아했지만 비인격적이었던 공간은 이제 아이가 살고 있다는 분명한 흔적을 보여주었다. 거실 책장에는 동화책이, 베란다 구석에는 자전거가, 냉장고에는 자석으로 붙인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있었다. 주말을 사무실에서 보내곤 했던 민주는 이제 그 시간을 이준에게 바쳤다. 공원에 가고 영화를 보고 박물관을 방문했다. 때로는 단순히 집에 머물며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위해 상상해 본 적 없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그 토요일 아침 민준이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의아했다. 문을 열자 평소의 서류철과 은은한 미소를 띤 사회복지사 박서연 씨가 서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민준 씨. 방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전혀 아닙니다. 민준은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대답했다. 들어오세요. 서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고 민준이 커피를 권하자 그녀는 받아들였다. 이준 군은 있나요? 게스트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불러드릴까요? 이암씨 회요. 먼저 김민준 씨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준은 불안함을 숨기려고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입양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서연 씨의 방문은 지난 몇 달 동안 뜸해졌었다. 그녀가 예고 없이 토요일 아침에 그곳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 절차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는 걱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물었다. 서연 씨는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온 것입니다.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김민준 씨. 판사님께서 어제 오후에 판결문에 서명하셨습니다. 이준 군은 공식적으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소식은 파도처럼 민준을 강타했다. 그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몇 달 동안 이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화는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깊은 감정이 그를 휩쓸었고 그는 말문이 막혔다. 중요한 소식이라는 것을 압니다. 서연 씨는 그의 침묵을 해석하며 계속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서류철을 열고 봉인된 큰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공식 서류입니다. 이준 군의 새로운 출생 증명서. 이제 당신의 성이 들어간 그리고 완전하고 취소 불가능하며 확정적인 입양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입니다. 민주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취소 불가능, 확정적, 엄청난 책임의 무게를 지니면서도 그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기쁨의 약속을 담고 있는 단어들이었다. 이준이는 알고 있나요? 그가 물었다. 어떤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아이에게 직접 이야기해주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의 노력, 인내심, 그리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주신 것에 대해 서연 씨는 이번에는 더 활짝 웃었다. 이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김민준 씨. 저희 일에서 항상 행복한 결말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결말을 목격하게 되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서연 씨가 떠났을 때 민주는 손에 든 봉투를 바라보며 거실에 서 있었다.
그 안에는 그의 마음이 이미 알고 있던 사실, 즉 민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공식적인 확인서가 들어있었다. 일시적으로도 잠정적으로도 아닌 영원히. 그는 민준의 방으로 걸어가 문을 가볍게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지훈은 문을 열었고 민준은 책상에 앉아 그림에 집중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개성 없던 방이 이제는 민준의 성격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얗던 벽은 그림들로 채색되어 있었다. 책장에는 지난 몇 달 동안 민준이 모은 책, 게임, 그리고 작은 보물들로 가득했다. 침대 옆 탁자 위 은색 액자에는 수현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들이 처음 만난 날 민준이 가지고 다니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빵하이 했니? 지훈이 물었다. 민준은 그림에서 눈을 들고 미소를 지었다. 초기에 조심스럽고 억눌렸던 몸짓이 아닌 진심 어린 미소였다. 아니요. 미술 숙제 그림 마무리하는 중이에요. 지훈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침대 끝에 앉았다.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민준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해.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시작했다. 즉시 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불안감이 그 자리를 채웠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되살아나는, 모든 것이 언제든 자신에게서 빼앗길 수 있다고 민준이 예상하는 듯한 순간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좋은 일이야. 지훈이 서둘러 안심시켰다. 사실 아주 좋은 일이야. 민준은 조금 긴장을 풀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 보였다. 보람 이모가 다녀갔어. 지훈이 말을 이었다. 이모가 소식을 가져왔어. 판사님이 입양 서류에 서명하셨대. 모든 게 끝났어. 공식적으로. 너는 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내 아들이야. 민준은 그 정보를 흡수하듯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영원하다는 뜻이야, 민준아. 더 이상 절차도 없고 적응 기간도 없고 되돌릴 가능성도 없어. 너는 이제 김씨야. 김민준. 민준은 그 말의 중요성을 처리하듯 몇 초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그의 얼굴이 변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지훈이 이제껏 본 중 가장 크고 밝은 미소가 그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다. 영원히요. 그는 그 단어를 음미하듯 되풀이했다. 진짜 영원히요? 진짜 영원히야. 지훈은 자신의 눈시울도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확인해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그 누구도 이걸 바꿀 수 없어. 민준은 의자에서 일어나 지훈에게로 망설이는 듯 두 걸음을 옮기더니 마치 둑이 무너진 것처럼 침대에서 그들을 거의 넘어뜨릴 듯한 힘으로 그의 품에 안겼다. 지훈은 그를 다시 안아주었다. 작은 몸이 자신의 품에서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슬픔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강렬한 행복이었다. 마치 민준이 마침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이 집을 찾았다는 것을 완전히 믿도록 스스로를 허락한 것 같았다. 저는 생각했어요. 민준이 지훈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렸다. 아빠가 혹시 포기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지훈은 부드럽게 그를 떼어내 눈을 마주쳤다. 절대 아니야. 단 한순간도 포기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 그것은 사실이었다. 민준이 도망치려 했던 호텔에서의 첫날 밤부터 지훈은 그때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미 선택을 내렸다. 버리지 않겠다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민준이 마땅히 누려야 할 아버지가 되겠다는 선택이었다. 우리 축하해야지. 지훈이 말했다. 오늘 뭐 하고 싶어?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티셔츠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바다에 갈 수 있어요? 그는 희망에 차서 물었다. 저는 바다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지훈은 미소 지었다. 당연히 민준은 바다를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함께 경험해야 할 첫 경험들이 너무나 많았다. 물론이지. 부산에 가자. 여기서 1시간밖에 안 걸려. 민준의 들뜬 마음은 전염성이 강했다. 몇 분 만에 그는 준비를 마치고 배낭을 메고 문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부산으로 가는 길 내내 그는 바다에 대해, 물고기에 대해, 발밑의 모래 느낌이 어떨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말을 멈추지 않았다. 마치 처음 몇 달 동안 억눌렀던 모든 말들이 이제 자유롭게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마침내 해변에 도착하여 민준이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을 때 그의 표정은 순수한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그는 몇 분 동안 멈춰 서서 모래에 부서지는 파도와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무한한 수평선만을 바라보았다. 정말 크네요. 그는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커요. 지훈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잔잔한 행복이 마음속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짧은 생애 동안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 아이가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경이로워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장 단순한 것들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그들은 해변에서 하루를 보냈다. 민주는 모래성을 쌓았고 조심스럽게 바다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발만 담그다가 점차 지훈의 도움을 받아 수영까지 하게 되었다. 그들은 웃고 공놀이를 하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마치 민준이 누리지 못했던 모든 어린 시절의 날들, 거부당했던 모든 평범한 경험들을 되찾는 것 같았다. 늦은 오후 그들은 모래 위에 앉아 일몰을 지켜보았다. 민준은 지쳤지만 햇볕에 살짝 붉어진 피부와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로 빛나고 있었다.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어요.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진심으로 그가 선언했다. 지훈은 미소 지으며 아들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앞으로도 최고의 날들이 많이 있을 거야, 약속할게. 그들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민주는 차 안에서 잠들었고 창문에 머리를 기댄 차에 작은 미소가 입가에 머물러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운전하며 가끔 옆자리에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다. 불과 6달 전만 해도 그들이 서로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마치 자신의 내면에 오랫동안 비어있던 공간이 정확히 이 아이로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민준이 항상 자신의 삶의 일부였다고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집에 도착하자 지훈은 여전히 잠든 민준을 안아 침대로 데려갔다. 신발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준 후 잠시 동안 그저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다. 잠으로 편안해진 얼굴에서 민준이 언젠가 될 남자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그가 겪었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큰 친절함을 베풀 수 있는 남자. 방을 나서기 전 그의 시선은 수현의 사진에 멈췄다. 시간에 갇힌 그녀의 미소는 이제 다르게 보였다. 그곳에는 당신이 해냈군요. 우리가 해냈어요라고 말하는 듯한 조용한 승인이 담겨 있었다. 거실로 돌아온 지우는 이제 집이 된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문 옆에 작은 신발, 옷걸이에 걸린 재킷, 식탁 위의 학교 책들, 구석구석에서 민준의 존재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제 자신의 삶과 돌이킬 수 없이 얽힌 삶의 작은 흔적들이었다. 그는 수연이 책과 와인 한 잔을 들고 앉아 일몰을 보곤 했던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베란다로 걸어갔다. 아래 도시는 어둠 속에서 수백만 개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광활한 어딘가에서 몇 년 전 한 아이가 태어났고 버려졌고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우연이든 선택이든 운명이든 그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아이는 그의 아들이었다. 다음 날 민준이 잠에서 깼을 때 그는 지훈이 부엌에서 팬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달콤한 냄새가 갓 내린 커피 향과 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다. 좋은 아침이에요. 아이는 여전히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다. 지훈은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이다. 잠꾸러기야. 하루 종일 잘 줄 알았는데. 민주는 식탁에 앉아 지훈이 팬케이크 접시를 자기 앞에 놓는 것을 지켜보았다. 고마워요, 아빠. 그가 말했다. 그리고는 중요한 무언가를 방금 기억해낸 것처럼 이거 진짜죠? 꿈이 아니었죠? 지훈은 애정을 담아 그의 머리를 헝클었다. 꿈 아니야. 사실이야. 전부 다 사실이야.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다. 서로에게 완전히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종류의 침묵이었다. 식사 후 민주는 자기 방으로 갔다가 손에 포장된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다. 아이고, 아빠 주려고 만들었어요. 그는 그것을 지훈에게 건네며 말했다. 원래는 어버이날에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드리고 싶어요. 지훈은 놀라며 포장지를 받았다. 그것은 황갈색 종이에 쌓여 있었고 민준이 직접 만든 것이 분명했다. 이게 뭐니? 열어보세요. 아이는 불안감과 자부심이 뒤섞인 차에 재촉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선물을 풀었다. 그것은 민준이 미술 시간에 배우고 있는 콜라주 기법으로 만든 액자였다. 중앙에는 지훈이 알아보는 사진이 있었다. 민준이 처음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예나가 그들 둘을 찍어준 사진이었다. 주변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손으로 그린 작은 디테일들이 있었다. 그들이 만났던 공동묘지, 첫날 밤을 보냈던 호텔, 생일을 축하했던 동물원, 그리고 맨 위에는 다채로운 글씨로 나의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훈은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거의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민준아, 이건 정말 아름답구나. 정말 마음에 드세요? 아이가 불안하게 물었다. 정말 좋아. 내가 받아본 선물 중 최고야.
민주는 안도하고 자랑스러워하며 미소 지었다. 선생님이 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담으라고 하셨어요.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우는 액자를 탁자 위에 놓고 팔을 벌렸다. 몇 달 전처럼 망설이지 않고 민주는 달려와 안겼다. 마치 그곳이 항상 자신이 속해야 할 자리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안겼다. 수연 아주머니가 저에게 한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민준이 지훈의 가슴에 묻혀 운걸거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행복사교. 가족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라고요. 지훈은 눈이 따끔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수연이라면 분명히 했을 말이었다. 그녀가 깊이 믿었던 말, 그녀 말이 맞았어. 그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말 너무나도 옳았지. 그날 오후 그들은 베란다에 함께 앉았다. 지우는 노트북으로 일하고 민주는 공책에 그림을 그렸다. 그것은 매일 수천 가구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들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평범함, 한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 아바? 민준이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고 불렀다. 응? 수현 아주머니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어딘가에서요? 지우는 하늘을 천천히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떠난 후 몇 달 동안 그 자신도 수없이 던졌던 질문이었다. 그렇다고 생각해. 그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나는 그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생각해. 그녀가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알고 있었다고. 민주는 그 대답에 만족하며 미소 지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다시 편안한 침묵 속으로 돌아갔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보이지 않고 깨지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밖에서는 서울이 멈출 수 없는 격렬한 속도를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작은 세상, 그 아파트 안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상실의 고통에 맞서지 않기 위해 일에 몰두했던 건축가 김지훈과 자신을 선택해줄 누군가를 평생 기다려온 소년 김민주는 가족이란 때로는 피나 법적 서류가 아닌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다. 매일 머물기로 사랑하기로 잃어버린 것들의 폐허 위에서 무언가를 함께 건설하기로 한 일상의 선택. 결국 그 선택은 그들 둘 모두를 구원했다.